김익상은 평안남도 강서군 사람이다. 처음에는 숭실학교 학생이었다가 기독교 계열 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김익상은 13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21세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일찍이 일본인과 목재상을 함께 하였는데 마침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김익상은 서울로 와서 광성연초공사 기계감독이 되었다. 그 당시 동서양의 비행기가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녔다. 김익상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대장부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비행수를 배우려고 하였다. 회사의 주인인 송광순이 김익상을 기관사로 삼아 중국 봉천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1920년 6월에 김익상이 봉천에 왔는데 봉천에서의 임무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이에 감시관인 송병휘와 함께 연초를 횡령하였는데 그것은 비행수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먼저 상해로 갔는데 비행학교가 광동에 있었기 때문에 김익상은 천진을 거쳐 그곳으로 갔다. 그러나 그 당시 중국 내 국공내전으로 학교를 폐쇄한 상태였다. 다시 상해로 가 이정용 및 서양 사람 구이루도와 더불어 전차 감독이 되었다. 이정용은 오성윤이나 혹은 오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김익상은 일본에 대해 반발하여 항상 독립의 뜻을 두고 있었다. 뒤에 북경으로 가 철혈단장 김원봉을 보고 바로 철혈단에 들어가 맹세하였다. 김약산이 김익상에게 말하였다. 조선의 독립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2천만 민족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이룰 수 없소. 우리들이 마땅히 먼저 희생하여 선구자가 되어야 하오. 김익상은 그 말을 듣고 격분하며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였다. 김약산은 지니고 다니던 권총을 김익상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그대는 조선으로 들어가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암살하시오. 그러면 독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오. 김익상은 이에 그 권총을 받아 품속에 지녔다. 1921년 9월 10일에 김익상은 북경을 떠나 압록강에 도달하였다.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강물은 차가웠다. 11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집에서 묵었다. 12일 정오 무렵에 일본인 노동자로 변장하여 곧바로 총독부로 들어갔다. 총독부 안에는 2층 건물이 있었는데 김익상은 2층으로 올라가 비서과와 회계과를 향하여 폭탄을 던졌다.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헌병 두어 사람이 김익상에게 와서 물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다. 김익상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틈을 엿보아 도주하였다. 김익상은 조선인이 운영하는 여관은 반드시 일본 놈들이 수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요리점으로 갔다. 곧 철장복을 구입하여 입고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내려갔다. 실컷 며칠을 논 다음 다시 북경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신의주에 도착하였을 때 헌병이 그를 의심하자 김익상은 자신을 일본 사람 미다캄이라고 속였다. 김약산을 만나 서울에서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하자 김약산은 표정을 엄숙하게 하고 진지하게 들었으며 한편으로 김익상의 실수를 안타까워하였다. 얼마 뒤에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일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김익상은 다시 의거를 일으키기 위해 김약산과 의논하였다. 1922년 2월에 상해로가 동지인 이정용을 만났는데 그는 큰 협객이었다. 마침 전 육군 대신 다나카 기이치가 필리핀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김익상은 매우 기뻐하였다. 이정용과 함께 각각 권총을 품고 세관의 선창가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동서양의 관광객으로 꽉 차 있었다. 다나카 기이치가 도착하자 오성윤이 먼저 권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빗나가 영국 여인이 맞고 즉사하였다. 김익상은 곧이어 폭탄을 던졌는데 그것도 불발되었다. 거사가 실패한 것을 깨닫고 막 도주하려고 하였는데 중국 경찰이 그를 체포하였다. 김익상은 이에 권총을 쏘며 위협한 다음 구강로를 지나 사천을 향해 급히 내달렸다. 영국 여인의 남편인 톰슨이 길을 막고 권총을 쏘자 김익상은 손과 발 그리고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져 마침내 체포되었다. 이때가 3월 28일이었다. 항무국경찰서에서 신문하다가 일본 영사에게 넘겼다.
경찰관이 살인미수로 구속하고 정치범으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오성류는 어느 날 새벽에 일본인 죄수 다나카 주이치와 함께 벽을 뚫고 달아났다. 김익상은 곧바로 일본의 나가사키 재판소로 압송되었다. 김익상이 배에서 스스로 말하였다. 내가 예전 서울에 있을 때 철공 직장의 노동자였는데 북경으로 와 철혈단에 들어가 러시아 영토를 두루 돌아다녔다. 올 봄에 상해로 왔는데 다나카 기이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거사를 성공하지 못하였다. 어찌 운명이 아니겠는가. 처음에는 300여 명의 동지와 우리 대한의 독립을 도모하였는데 결국 지금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독립을 위해 죽는다면 비록 죽더라도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나가사키에 도착하자 재판장 마치다가 공판을 시작하였다. 학력에 대해 묻자 김익상이 말하였다. 내가 어릴 때 책을 펼치면 항상 골치가 아파 책을 읽지 않았다. 또한 집안이 가난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아는 것이 없다. 열차를 타는 승객은 일반적으로 눈여겨본다. 너는 어떻게 속여 넘겼는가? 마침 기차 안에 어느 일본 부인이 함께 타고 있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남문역에 도착하였을 때 봉천에서 넘어온 조선 사람 때문에 경계가 매우 심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일본 부인에게 요청하여 여자아이를 품고 같이 역 군에 함께 서 있었다. 이에 일본 헌병이 일본인 부부로 알고 경계하지 않아 무사할 수 있었다. 내가 중국 경찰을 쏜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인가? 이에 김익상은 차갑게 비웃으며 말하였다. 다나카 기이치는 우리 원수 중의 원수이다. 말할 것도 없이 중국 사람을 내가 왜 죽이겠는가. 그리고 두 손을 하늘로 향해 들어 총을 쏘는 신용을 하고 난 뒤 빙그레 웃었다. 나가사키의 각 신문에서는 그의 대담함을 크게 보도하였고 도처에서 김익상의 이야기를 커다란 화제로 삼았다. 검사가 김익상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대라고 하자 김익상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이롭게 생각하는 것은 조선의 독립뿐이다. 이 밖에 달리 바라는 것은 없다. 재판장이 그를 위해 휴정하였다. 제2차 공판이 열렸다. 이시카와 검사가 말하였다. 맨 처음 김익상이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고 그 뒤에 상해에서 다나카를 저격하였다. 만일 그때 김익상이 목적을 이뤘다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하기 힘들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꿈 같으니 이에 사형을 구형한다. 변호사인 다나베가 말하였다. 피고의 범행은 비록 대단히 두렵지만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즉 나라를 잃은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 본다면 그의 마음이 원통하지 않겠는가. 재판장 마츠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공소가 제기되자 재판장 모리가 사형을 선고하였다. 김익상은 크게 화를 내어 의자를 들어 이모리에게 내리치니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익상이 장차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군중을 향해 말하였다. 저들이 비록 나를 죽일 수 있지만 이 뒤에 나 같은 사람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일본은 반드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망할 것이고 우리 조선은 반드시 독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크게 만세를 3번 외쳤다. 그의 나이 28세였다. 살피건대 김익상은 2개의 폭탄을 던졌다. 하나는 비석과에 던지고 하나는 회객과에 던졌는데 총독이 비록 건물 안에 있더라도 분명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총독부에서 나가지 않았다면 크게 놀라 정신이 나갔을 것이다. 김익상이 먼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총독이 자리를 비웠는지 알지 못하고 잘못 폭탄을 던졌으니 대단히 한스럽다. 그러나 김익상은 혼자 몸으로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총독부에 들어갔다. 그 뒤 상해에서 또 다나카를 저격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조자룡의 온 몸은 온통 담으로 이루어졌다. 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나가사키의 각 신문이 김익상의 담대함을 크게 보도한 것은 참으로 당연하다. 만일 김익상이 임금을 보필하였다면 태평시대를 이루고 나라를 태산처럼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들이 장담할 수 없지만
장군의 임무를 맡거나 성을 지키는 관리가 된다면 비록 지혜가 부족하여 전쟁에서 패해 펄펄 끓는 솥이 뒤에 있고 도끼가 앞에 있더라도 반드시 그의 정신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이런 영웅스런 풍모와 굳센 절개는 온 세상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28세의 청년이 폭탄을 던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적에게 죽음을 당하였으니 오호라 애석하구나.